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토요일 마지막 방송이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본인도 좀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좀 쉬다가 행복한 꿈 꾸시고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이거 전어철인가요? 전어철. 전어 한 마리씩 좀 드셔야 할 것 같은데 기회 되시면은 한 번씩 한번 전어 꼭 맛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먹어야지 그 전어회가 이제 뼈가 약할 거예요. 이게 뼈가 약하니까 뭐 새꽃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얇게 썰어서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나면은 이 뼈가 이게 단단해져 버리면 먹기가 힘들더라고 회로. 아니면 전어 구이로 먹게 구이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전어 구이. 집 나간 며느리도 뭐 전어 냄새 맡으면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전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가끔 주면 먹고 뭐 그런 체질입니다. 회를 이렇게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안 먹는 건 아닌데 예전부터 뭐 생선은 무조건 구워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회도 20살 이후인가 그때부터 먹은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어릴 때는 그 생선 회에 대해서 먹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 날 것을 먹냐, 구워야지, 익혀야지 그런 생각으로만 먹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회도 먹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맛있는 회 많이 드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개미들 상당히 좀 힘들어 하죠. 이제 가을도 오고 있고 이제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벌써 이 수익률에 열만 받은 것 같아요. 열만 받아 지금 열 받아가지고 더 뜨겁게만 하고 있죠. 하여튼 참 힘듭니다. 이 주식시장 이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이제 주요 기관들의 이제 상반기 소식들도 이제 들려온다고 하죠, 보통. 대표적인 곳이 뭐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데, 하여튼 기관과 개인 할 것 없이 이제 모범 사례처럼 그 딸이라는 미국의 대학 그 기금들과의 성과 소식도 이제 들려온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인들은 기관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또 막상 또 뜯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주식 수익률이 여러분 대략 얼마인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 조금 넘는다네요. 10% 수익률이. 지난해 테슬라, 애플 같은 그 미국의 대형주만 몇 개 적당히 투자했어도 한 20에서 30% 정도 그 우습게 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꽤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뭐 나보다도 더 못 보냐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국민연금 꼴랑 10%가 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 보니까 그 몇몇 그 주식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국민연금을 막 조롱하면서 자기한테 뭐 투자금을 홍보해라, 투자금을 맡겨서 홍보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롱하려고 하는 건지 있는데 하여튼 훌륭한 그런 개인들은 기관보다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또 뭔가 지속될 수 없잖아요. 이게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 애들하고 개인 투자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0조를 손실을 봤대. 200조 넘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길래 200조씩이나 이상을 엄청난 손실인데 그런데 정작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뭐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평온하답니다. 일단은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노르웨이는 그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야. 국가고 국민들의 그 행복 수준이 아주 높아.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행복한 노르웨이 1960년대 이때 석유가 막 터지고 난 뒤부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가난하고 춥고 살기 아주 힘든 그런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석유 한 방 터지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좋아지는 거야. 하여튼 뭐 석유 수출로 이제 막대한 돈을 번 노르웨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그대로 나라 안으로 갖고 왔다가는 예전에 과거 네덜란드가 겪은 그 자원의 저주꼴이 되풀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그 석유 수익으로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도 하고 이제 복지에도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국부 펀드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요. 운용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전통적인 자산 투자를 아주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는 뭐 PEF나 뭐 부동산 같은 이런 대체 투자는 별로 안 해. 노르웨이 투자 국부 펀드는 안 합니다. 실제로 주로 패시브를 많이 해. 패시브를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운용 비용은 줄여. 무엇보다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엇도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 무기, 뭐 카지노 이런 죄악주 쪽에는 아주 투자를 원천 배제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상반기 가장 핫한 주식이 뭐였냐? 그 워런 버핏이 지분을 크게 늘리는 옥시덴탈 같은 그런 석유 기업이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된 방산주인데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것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자연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들의 투자 철학이나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일 거예요. 자부심.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라. 삼성전자 주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거야. 하나 개인이 이제 기관 투자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거야. 무조건 지켜. 닥치고 지켜야 돼. 당장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것저것 끼웃거리다가 결국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그런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죠. 하여튼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보다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이쿼티 프리미엄 퍼즐 중 하나가 이게 뭐야 이거 마이오픽스 로스 에버전이라는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미오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MYOPIC 아주 근시안적 이런 거예요. 근시안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개인들이 이제 투자 기간을 뭐냐 장기라고 해놓고 정작 수익률을 확인하는 시간 단위는 뭐 분기나 단기, 반기 정도 짧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때 그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고 관심 갖고 거기 따라서 움직이냐는 거죠. 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주식이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시안적으로 위험 회피적이 되고 이제 채권처럼 안정적인 그런 자산에 이제 몰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을 해. 하루에도 몇 번씩 MTS를 막 들여다보면서 가슴 졸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미오픽 로스 에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템인 거죠. 스스로 이제 수익률을 막 갉아먹는 겁니다. 갉아먹는 거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하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자.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손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미국의 그 대학 기금들이 있어요. 상반기 성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이 미국의 대학 기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그냥 예일대야. 예일대는 상당히 명문대 아니에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대학 기금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나왔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대학 기금 규모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는 거야. 그 자산이 5억 달러가 넘는 대형 그 대학 기금은 오히려 소포 플러스 수익률을 거뒀고 이렇게 성과가 좋은 대학 기금들의 수익률 원천을 따져보니까 여기 또 PEF가 기여를 했다 하네요. PEF.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와 개인이 운명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힐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규모다. 규모라고 합니다. 주식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마음껏 할 수 있어. 그 채권은 그 개인들 중에 채권 거래 해본 분들이 몇 명이 있을겠는데 거의 없어요. 보면 개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하고 대체 투자를 본다면은 그 PEF, 이 PEF가 성과가 좋았다는데 이 PEF는 그 종류도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1억 원 갖고 PEF 사무실 찾아가 봐야 결국 입구에서 컷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은 돈도 아니라는 거죠. PEF 투자할 때는. 하여튼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제 나오듯이 작은 대학 기금은 기껏 해야 뭐 주식과 뭐 채권 이외에는 투자할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그 대학 기금들이 애용하는 대체 투자인 미국 뭐 산림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이 광활한 미국 땅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겠어요. 딱히 비용이 드는 것도 없고 알아서 잘 커. 게다가 목재 수요는 늘고 늘 지속되고 이제 수익률은 이제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는 나무를 상품같이 있을 때까지 키우려니까 한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땅 사고 20년 동안 묵힐 자신 있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여튼 개인과 기관은 처음부터 투자 가능한 그 자산군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개인은 기껏해야 뭐 주식 아니면 채권.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그 기관은 개인 투자자와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선 개인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투자하는지.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 돈은 무엇을 위해 쓰려는 것인가? 응? 내 집 마련, 뭐 자동차 구입, 뭐 내년에 갈 뭐 해외 여행, 뭐 노후 대비 자금, 뭐 아들, 딸 결혼 자금,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뭐 2년 안에 아파트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투자와 30년 뒤에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 투자 방식을 GBI라고 하고 각각의 그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기간은 어떠냐? 개인이 기간과 가장 큰 차이는 유한한 인생이다. 그럽니다. 그 인생 안에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간은 또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전제로 해요. 영속성. 그 투자 기간이 무한정 혹은 상당한 장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은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겁니다. 근데 기간은 또 기간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 한국 거래소가 집계하는 그 기간 투자자별 주식 매매 대금을 보면은 참 다양한 기간들이 있어요. 이들도 보면 투자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앞서 언급한 대학 기금은 수익률 최적화를 하면 되는데 올해 돈 좀 못 벌어도 된다고 하죠. 장학금 뭐 좀 덜 주면 되고 손실이 너무 막대하면은 성공한 졸업생들한테 기부금 좀 달라고 열심히 영업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투자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익률만 잘 나오면 된다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오로지 자금 운용만 신경 쓰면서 최적의 수익률을 찾는 방식을 Asset Only Investing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어떠냐? 보험사는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딱딱 줘야죠. 그건 또 계약으로 맺어져 있고 보험회사가 돈을 막 굴려가지고 손실이 심해서 청구된 보험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 문 닫아야겠죠. 그 단순히 기업 하나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자금 운영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시와 제재를 받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험사들은 지급해야 할 그 돈을 이제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LDI라고 하죠. LDI, Liability Driven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은 수익률이 최적화가 아니야. 국민의 그 노후기금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올해 10억을 더 버는지 100억을 더 버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기금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지예요. 그 국민들한테 줘야 할 연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뭐 국민연금한테는 재앙이겠지. 재앙. 당연히 운용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에서 운용하는 기관일지라도 국민연금에 비해서 KIC가 좀 더 적극적이고 수익률도 좋은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건 뭐냐? 이제 개인과 기관들은 아예 투자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요. 개인들은 투자의 목적이 다양하고 기관은 기관마다 투자의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를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한테 능사가 될 수 없겠죠. 이건 마치 뭐 자동차라는 같은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뭐 스포츠카랑 뭐 트럭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비슷할 거예요. 스포츠카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고 반면 트럭은 많은 짐을 싣고 하는 게 목적이고, 스포츠카가 더 빠르다는 이유로 스포츠카가 트럭보다 좋은 차라고 하는 분은 없을 테고, 다만 개인이 기관한테 배울 점, 따라야 할 점은 분명히 있어. 앞서 노르웨이 국번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하는 원칙을 잘 지키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알겠죠? 기관들은 그 투자위원회가 있어요. 정립돼 있고 투자위원회에서 최적의 투자 방법을 결정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보험사나 뭐 은행처럼 그 당국이 엄격하게 감시하기도 하고, 만약 변경을 해야 한다면 치열한 논의를 또 거쳐서 심사숙고하겠죠. 하여튼 우리는 매일 보면 MTS 보고 이제 환호하고 한숨 쉬고 뭐 들락날락 거리죠.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투자의 원칙, 우리 개미들로서 그걸 만들어야 돼. 응?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잘 원칙만 지키고 소신대로만 하면은 저는 뭐 기관 외인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한결같이 한결같이 가겠습니다. 늘 평정심 유지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하여튼 흔들리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방송이 좀 기네요. 제가 말을 해봐도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듣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